프랑스 흙은 동양인의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야. 118년 전통의 프랑스 와이너리 장인이 한국인 사위가 내민 손을 외면했습니다. 농촌진흥청 12년 경력도 한국에서 가져온 정밀 접목 도구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 도구 상자를 밭 밖으로 던져버린 그날 밤, 혼자 칼을 들고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19세기 말 유럽 포도밭의 80%를 전멸시킨 필록세라가 다시 창궐했습니다. 프랑스 국립연구소가 고개를 저었어요. 회복 불가능, 전량 폐기. 그게 최종 판정이었습니다. 장인이 내건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내일 아침까지 증명 못하면 짐 싸서 나가. 300그루. 혼자. 단 하룻밤. 과연 사위는 14일 안에 보르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그럼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페레이라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118년 전통 와이너리 샤토 페레이라의 4대 후계자예요. 올해 34입니다. 제 아버지 마누엘 페레이라. 58년 경력. 프랑스 농업 훈장 2번. 이 지역에서 아버지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제 남편 이준혁. 한국농촌진흥청 12년 경력. 포도 정밀 접목 전문가예요. 그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준혁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정중하게 눈을 맞추며. 아버지는 그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창밖을 봤어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준혁의 손이 공중에 3초 동안 남겨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피. 아버지, 준혁은 프랑스 흙은 동양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야.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준혁은 사위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업반장 피에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피 씨, 빨리 오세요. 3번 구역이요. 뛰어갔습니다. 아버지도 준혁도 저도. 3번 구역 고목들이 뿌리부터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잎이 말려 있었습니다. 118년 된 나무들이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필록세라야. 피에르가 낮게 말했어요. 변종이었습니다. 800그루 중 300그루 뿌리가 이미 감염돼 있었어요. 14일. 그 안에 막지 못하면 전멸이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아버지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연구소에 연락해라. 준혁이 없는 것처럼. 저는 준혁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는 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나무들을 아무 말 없이. 아버지는 그날 이후에도 준혁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혼자 전화를 돌렸어요. 보르도 농업연구소, 파리 식물병리학센터 30년 지기 농부 친구들. 저는 문 밖에서 아버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작은 단호했는데 1시간쯤 지나자 점점 낮아졌어요. 마지막 통화가 끝났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준혁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2019년 유럽 변종 필록세라 확산 보고서, 2022년 보르도 피해 통계, 접목 생착률 논문들. 그는 밤새 읽었습니다. 커피도 안 마시고요. 저는 그 사이에 있었어요. 서재와 주방, 딱 그 중간 복도에서.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작업반장 피에르와 함께 3번 구역을 다시 돌았습니다. 준혁도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피에르가 뿌리 하나를 캐서 들어올렸어요. 갈색이었습니다. 뿌리 끝부터 줄기 아래까지 벌써 절반 이상이 썩어 있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가 아니었어요. 뭔가 무너지는 냄새였습니다. 수액이 막혔습니다. 위로 영양이 올라가질 않아요.
아버지가 뿌리를 손으로 잡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주 조금.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뿌리 상태를 보면 약품보다. 피에르, 약품 살포 일정 잡아. 아버지가 준혁 말을 잘랐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뒤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준혁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 순간 준혁 얼굴을 봤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눈이 다시 나무들한테 가 있었어요. 죽어가는 뿌리들을 보면서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창고 뒤편에서 준혁을 불러 세웠어요. 여보, 약품으로 진짜 안 되는 거야? 준혁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뿌리까지 이미 번진 거라면. 번졌으면?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밭을 바라봤습니다. 300그루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8월 햇볕 아래서 잎이 축 처진 채로. 저는 그 눈빛에서 알았습니다. 준혁이 걱정하는 건 약품 효과가 아니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14일 그 안에 뿌리에 닿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걸.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었고 그걸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아버지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약품 살포가 시작됐어요. 피에르가 팀을 데리고 3번 구역 전체에 약을 뿌렸습니다. 아버지는 밭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지켜봤어요. 얼굴에 뭔가 안도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준혁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검은 케이스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접목 도구들이었습니다. 접목칼, 접목 테이프, 발화 촉진제. 12년 동안 손에 익힌 것들이었어요. 준혁은 케이스를 열고 칼 하나하나를 천으로 닦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저는 창고 문 앞에서 그걸 봤어요. 준혁이 한국 떠나기 사흘 전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이 칼들을 닦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표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혁이 케이스를 들고 3번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어요. 거기서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 멈췄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준혁 앞에 서더니 케이스를 내려다봤어요.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게 뭐냐? 접목도구입니다. 뿌리에 직접 들어가서 아버지가 케이스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밭 밖으로 던졌어요. 쾅! 케이스가 돌바닥에 부딪혀 열렸습니다. 접목 칼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날이 반짝였습니다. 차가운 아침 햇볕에. 여긴 실험장이 아니야. 아버지 목소리가 낮았어요. 우리 가문 118년 역사가 내 장난감 앞에서 실험 대상이 되는 건 내가 살아있는 한없다. 피에르가 굳어 있었습니다. 작업팀 6명이 숨을 죽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뛰어나갔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쏟아진 칼들 앞에 서서 아버지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달려가 칼들을 주워 담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접목칼 하나가 돌에 긁혀 날이 나가 있었어요. 준혁이 새벽에 닦았던 그 칼이었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내가 아버지한테. 괜찮아.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직 11일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화를 내거나 떠나겠다고 했으면 제가 붙잡을 수라도 있었을 텐데. 그는 11일을 세고 있었어요. 나무들을, 뿌리를. 그날 저녁 마을 농부 조합장 루크가 담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마누엘, 한국인한테 밭 내줬다는 게 사실이야? 거기 무덤 만들 거야?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아버지 손이 유리잔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굵게 솟았습니다.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소피 씨, 3번 구역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요.
따라갔습니다. 뿌리 하나를 캐서 보여줬어요. 더 갈색이었습니다. 약품 살포 이틀 만에 오히려 번져 있었어요. 피에르, 이거 아버지한테. 아직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날 오후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 팀이 왔습니다. 흰 가운 3명. 장비를 들고 3번 구역을 2시간 동안 돌았어요. 아버지가 팔짱을 낀 채 따라다녔습니다. 준혁도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어요. 저는 밭 입구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팀장이 아버지 앞에 섰어요. 페레이라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요. 약품으로는 한계입니다. 이미 뿌리 조직 깊숙이 침투한 상태예요. 지금 살포는 확산을 늦출 뿐입니다. 뿌리 자체를 되살리지는 못해요. 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요? 팀장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3명이 돌아섰어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어요. 처음 봤습니다. 58년 동안 한 번도 굽은 적 없던 등이었는데 저는 다리 힘이 풀렸어요. 아버지가 집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장인어른.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약을 뿌려도 소용없습니다. 침묵이었어요. 이미 뿌리가 썩고 있어요.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위는 못 삽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준혁을 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준혁이 멈추지 않았어요. 접목 후 7일이면 세포가 붓기 시작합니다. 10일이면 눈이 트기 시작해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14일 안에 됩니다. 아직 9일 있습니다. 아버지 눈빛이 흔들렸어요. 딱 1초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굳었어요. 연구소도 포기한 밭이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동양손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돌아섰습니다. 준혁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준혁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됐어요.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였어요. 저는 잠을 못 자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밭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하나 보였어요. 준혁이었습니다. 혼자 3번 구역 안에 있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첩에 뭔가를 적으면서요. 9일. 그는 오늘 밤도 새고 있었습니다. 8일째 아침이었습니다. 피에르가 뛰어왔어요. 소피 씨, 빨리요. 3번 구역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버티던 나무 12그루가 하룻밤새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잎이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뿌리 쪽에서 냄새가 났어요. 썩는 냄새였습니다. 아버지가 왔어요. 서더니 한참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준혁이 뒤따라왔습니다. 쪼그려 앉아 뿌리 하나를 손으로 만졌어요. 장인어른,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못 시작하면 뽑아버려라. 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피에르, 이 구역 전부 뽑아. 내일 아침까지.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소피, 죽은 나무는 뽑아야 해. 더 번지기 전에. 아직 안 죽었어요. 준혁이 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른 게. 연구소도 포기했어. 약도 안 들었어. 이제 동양 칼 한 자루로 살린다고. 내 가문 118년을 그 손에 맡기란 말이야?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아버지가 준혁 앞으로 걸어왔어요. 딱 한 걸음 거리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더 무서웠습니다. 단 한 그루라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라. 못 보여주면 짐 싸서 나가. 소피도 데리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들어가. 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섰어요. 피에르가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제 팔을 잡았어요. 들어가 있어. 준혁아.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내일 아침까지였어요. 300그루. 혼자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창고로 갔습니다. 검은 케이스를 열었어요. 접목칼을 꺼내 천으로 한 번 닦았습니다. 그리고 3번 구역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잠을 못 자고 창밖을 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밭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나무에서 다음 나무로 쉬지 않고 저는 그때 처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제발 하고 빌었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저는 더 못 있었어요.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준혁이 보였어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목에 걸고 양손으로 칼을 쥐고 있었어요. 몸 전체가 멈춰 있었습니다. 숨도 참고 있었어요. 칼끝이 나무 껍질 사이로 들어가는 그 순간 세상이 그 1mm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못 걸었어요. 형성층. 준혁이 한국에서 말했습니다. 나무 껍질 바로 안쪽,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얇은 세포층. 대목과 접수의 그 층이 1mm 이내로 맞물려야만 세포가 붙기 시작한다고. 빗나가면 그 나무는 끝이라고. 기계는 그 정밀도를 못 따라간다고. 사람 손만 할 수 있다고. 그 손이 지금 보루도 새벽 찬바람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번째 나무, 3번째 나무, 4번째 나무. 4번째 나무 앞에서 준혁이 오래 멈췄어요. 손전등을 뿌리 쪽으로 비췄습니다. 뿌리가 절반 이상 썩어 있었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뿌리 한 곳에 손가락을 댔어요. 거기 아직 수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은 곳이었어요. 칼이 들어갔습니다. 준혁 손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였는데 칼은 정확하게 가고 있었어요. 1mm 그 선 위에서 테이프를 감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무로 저는 뒤를 따라갔어요. 말없이 손전등만 비춰줬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준혁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칼 쥔 자리 손가락 마디가 벗겨져 있었어요. 손수건을 꺼내 감아줬습니다. 준혁은 잠깐 내려다보더니 다시 칼을 쥐었어요. 10번째, 20번째, 30번째. 새벽 4시였습니다. 준혁이 36번째 나무 앞에서 일어서려다 멈췄어요. 무릎이 안 펴졌습니다. 3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굳어 있었던 거예요. 두 손을 땅에 짚었습니다. 천천히 밀어 올렸어요. 이가 악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팔을 잡았어요. 준혁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200그루가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화장실을 가려다 본관 쪽을 봤습니다. 서재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버지 서재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밭 쪽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어요. 밭의 손전등 불빛과 서재의 불빛 사이에서 동이 트려면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CH7 카타르시스 폭발 1500자. 새벽 6시 32분이었습니다. 동이 텄어요. 밭 위로 빛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마지막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밤새 꿇었다 일어섰다를 반복한 그 무릎이었습니다. 테이프를 감는 손가락이 느려져 있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쭈그려 앉아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지막 테이프가 감겼습니다. 준혁이 손을 내렸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밭 전체를 봤어요. 300그루. 밤새 그 손으로 한 그루씩 살아있는 뿌리를 찾아 칼을 댄 나무들이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피에르가 뛰어왔습니다. 소피 씨, 아버지가 오십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밭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3번 구역 입구에 섰어요. 나무들을 봤습니다.
한 줄씩, 천천히. 그때였어요. 아버지 발이 멈췄습니다. 세 번째 줄 나무였어요. 아버지 눈이 그 나무에 고정됐습니다. 저도 봤어요. 연두빛이었습니다. 접목 부위 바로 위 나무 껍질을 뚫고 작은 눈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젯밤까지 갈색으로 죽어있던 그 나무에서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두 걸음. 나무 앞에 섰어요. 허리를 굽혔습니다. 접목 부위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손이 올라갔습니다. 맨손이었어요. 장갑도 없이. 그 거친 손이 접목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테이프 아래 접목 부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낮은 목소리였어요. 살아있네. 무릎이 꺾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58년 동안 이 밭에서 한 번도 꺾인 적 없던 무릎이었어요. 흙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팠어요. 접목 부위 아래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새 뿌리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죽은 뿌리 옆에서 아버지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흙 위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준혁을 봤습니다. 흙투성이 손을 봤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벗겨진 살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내가 틀렸다. 보르도의 아침 햇살이 밭 전체에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준혁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피떡이 된 손가락 마디를 두 손으로 감싼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루크가 굳어 있었어요. 어젯밤 담 너머로 비웃던 마을 농부들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피에르가 새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지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와이너리 정문으로 차량이 들어왔어요. 프랑스 국영방송 FT1이었습니다. 그 뒤로 보르도 지역 일간지 차량이 따라왔어요. 연구소도 포기한 밭이 하룻밤 만에 살아났다는 소문이 보르도 전역에 퍼진 거였습니다. 기자가 뛰어오며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마누엘 씨, 현대 농학으로 불가능하다던 변종 필록세라를 어떻게 이겨낸 겁니까? 아버지가 준혁 어깨를 잡았습니다. 밭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어요. 연두빛 새순들이 아침 햇살 아래 줄지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밤새 지나간 자리마다였어요.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가 살았던 것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접목이었다. 현장이 고요해졌습니다. 기자가 펜을 멈췄어요. 카메라맨이 렌즈를 내렸습니다. 루크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어요. 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위에서 뿌리는 것에만 매달렸어. 화려한 약품, 최신 장비, 연구소팀.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혼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지. 썩어가는 뿌리 하나하나를 맨손으로 짚으면서. 아버지 눈이 빨개졌어요. 그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준혁을 봤습니다. 두 손으로 다시 준혁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더 꽉이었습니다. 흙투성이 손이었어요. 피가 말라붙은 손이었습니다. 1mm를 밤새 지킨 손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막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118년이었습니다. 이 밭의 나이였어요. 그 역사를 살린 건 국립연구소도 최신 약품도 아니었습니다. 보르도의 새벽 찬바람 속에서 혼자 무릎 꿇고 나무에 말을 걸었던 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루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연두빛 새순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오늘 보신 프랑스 보르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생각해요. 흙 위에 무릎 꿇은 아버지가 준혁의 손을 두 손으로 잡던 순간. 그 손이 1년 전엔 준혁이 내밀었을 때 공중에 남겨뒀던 손이었거든요. 58년 경력의 거장이 결국 무릎 꿇게 만든 건 화려한 장비도 최신 이론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새벽에 혼자 무릎 꿇고 죽어가는 뿌리 하나하나를 맨손으로 짚었던 정직한 손길이었어요. 준혁이 그 3번의 거절을 견딘 방식이 특별했던 것도 아니에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새벽에 혼자 밭으로 나갔을 뿐이에요. 밤새 127번의 칼끝으로 아버지가 흙 위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건 새순에 항복한 게 아니었어요. 창문 너머로 그 새벽 불빛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위에서 뿌리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부터 살리는 것.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루도 밭을 수놓은 저 연두빛 새순이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는데 매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새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뿌리를 지켜내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정직한 땀방울을 세상은 분명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